법이다. 서예는 도이자 예이고 법이다. 서예, 음악이다. 무용이다. 미술이다. 그렇다. 서예는 음악이자 무용이고 미술이다. 서예는 모든 예술을 포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예술보다도 독립성이 강한 예술이다. 그런데 서예는 일회성의 필획으로 한순간에 완성한다는 점과 필획에 내재된 풍부한 율동감으로 인해 음악과 무용 등 공연 예술과 아주 흡사하며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는 미술에 속하는 예술이다. 그리고 청정한 인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예는 도이고 또 무한히 깊은 미감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이다. 그러나 서예가 도가 되고 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서예가 음악이 되고 무용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이다. 이른바 필법인 것이다. 서예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서예의 발상지인 중국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보고, 중국 서예사에 대한 서술도 대개 갑골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은나라의 문자였던 갑골문은 주나라에 이르러 금문의 형태를 이루고 이후 진시황의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소전이라는 문자로 통일을 이룬다. 이어서 한나라 때에는 예서체가 통용되고, 한나라 말기에는 초서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해서는 위진남북조를 거쳐 당나라 때에 이르러 완미한 형태를 갖추며, 행서는 가장 일상적인 자체로서 동진의 명필 왕희지 시대에 이미 그 아름다운 자태가 완성된다. 이처럼 시대를 바꿔가며 여러 가지 자체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체를 크게 5가지 체로 분류하여 흔히 전, 예, 해, 행, 초, 5체라고 부른다. 한자가 가지는 5체 자체를 붓과 먹으로써 미감을 살려 표현하는 예술,
이것이 바로 서예의 본래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와 함께 서예를 받아들여 오래전부터 찬란한 서예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독특한 한글 서예를 창출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예는 붓으로 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여러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갔다. 붓으로 표현하는 필액의 맛을 칼로 방촌의 돌에 새겨 표현함으로써 예술적인 인장을 새기는 전각도 서예의 한 분야이며, 글씨를 돌이나 나무, 기와 도기 등에 새기는 즉 서각예술도 서예의 한 분야로서 일찍이 비석이나 현판 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타장의 예술 혹은 외래 예술을 서예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상성 창출을 시도하는 현대서예라는 이름의 시작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체를 쓰고 새기고 또한 쓰듯이 그리는 예술을 통칭해서 광의의 서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행위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려한 결과로서 나타난 붓을 운영하는 법이 바로 필법인 것이다. 필법, 천군만마를 호령하기보다 한 뼘 남짓한 붓을 다루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필법. 필법은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필법이란 본래 글씨를 아름답게 쓰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발견해왔던 일종의 기법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 형성된 일종의 공통률이다.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를 지향하는 공통률인 것이다. 따라서 법은 작가로 하여금 아름다운 글씨, 살아있는 글씨를 쓰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작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두가 편하게 느끼는 그 하나 되는 귀결처, 그곳이 바로 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법규일이라는 말을 한다. 만법규일,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그렇다면 붓을 다루는 필법의 귀결처는 어디일까? 하나로 통하는 그 하나의 필법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20인의 영상피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전서는 다시 크게 대전과 소전으로 나뉩니다. 소전은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이후에 당시에 육국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던 문자를 통일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맞춤법 통일함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로는 당시에 승상했던 이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정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자를 소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은 이 소전의 상대적인 말로서 대전은 다시 크게 광의의 대전과 협의의 대전으로 나뉘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해의 대전이란 소전으로 정리되기 이전의 모든 서체들, 갑골문, 금문, 주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고, 협의의 대전이라는 것은 소전 이전의 문자 중에서 주나라 때의 사관이었던 주라는 사람이 한 번 그 문자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문자를 협의의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대전은 흔히 주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자는 지금 설문해자에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필은 대전 중에서도 금문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일찍이 책은담 전문을 전각으로 새겨서 책으로 출간한 공제 진영근 선생님께서 금문 중심의 대전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새기다가 좋은 도장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그 전설을 모르고서는 감히 어떻게 전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대소전을 망라한 제반 전설을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쓴 전서는 구분하자면 그 대전이면서 그 금문과 종정문에 나오는 그 문자를 제식으로 소화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소전기까지도 가미된 그런 전서입니다. 망처 불란성 하려거든 수 한처 심신양 득청하라. 그러니까 바쁠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한가할 때 심신을 맑게 길러야 하고, 사시 부동심 하려거든 수 생시 사물 간특파라.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려거든 살아있을 때 삶과 죽음의 이치를 간파하라는 그런 홍자성 선생의 말씀입니다. 소전이든 대전이든 그 전자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설문대자에는 전자를 인서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당길 인자. 따라서 이것을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전서를 쓰는 필법에 관한 풀이라고 보고, 전서는 붓을 오늘날 고무줄 당기듯이 탄력 있게 당겨서 쓰는 것이 바로 전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서 중에서도 소전, 이 소전은 특히 이 고무줄을 당기듯이 탄탄한 그런 탄력이 있도록 붓을 당겨 쓰는 것이 소전 필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소전은 글자가 아주 고르게 써져야 하고 피력이 또 굵게야 같아야 하고, 그래서 오체 중에서도 어떤 서체보다도 안정된 마음과 정결한 생각,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필체입니다. 오늘 소전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표대작가이시고 전각의 기법에 관한 저서를 출간한 농인 김기동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소전이라는 서체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문자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서체입니다. 서체상 특징으로 말한다면은 다른 서체하고 틀려서 획이 가는 획이 많고 그리고 대칭 구조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가 많지 않은 서체입니다. 그래서 쓸 때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소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서나 행서나 금문 이런 서체들은 서자의 의식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소전만큼은 획의 변화가 적은 것이 그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고 획이 맑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오늘 쓴 정과정곡 한혁시는요, 정과정 즉 정서가 썼던 그 고려시대의 가요입니다. 그 원문은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새와 난 이스다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아읍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라. 그 정과정곡의 한 부분입니다. 억군 무일 부점의, 임을 생각해서 매일 옷깃을 점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의인은 산속에 있는 접동새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들은 모르고 사람이 분간할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벽달만이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시대를 내려와서 한나라 때의 통용체인 예서체에 대해서 시피를 해주시겠습니다. 흔히 예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서는 다시 크게 양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안예와 서안예가 바로 그것인데, 동안예는 다른 말로 보예라고 하고 서안예는 다른 말로 팔분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예와 서안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안예와 서안예의 차이점은 바로 파책의 유무 혹은 다과에 있습니다. 동안예는 파책이 거의 없고 서안예는 파책의 그 장식성이 아주 뚜렷하게, 장식적인 파책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서는 이렇게 고예와 팔분예, 즉 동안예와 서안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하나가 여기에 가미돼서 한간체라는 예서가 감히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00년도 초, 1901년, 2년 이근방 때 중국의 거연, 주천, 도낭 등지에서 대량으로 한나라 때의 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간이라 하는 것은 흔히 죽간, 목간 이야기하는데요. 종이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나무를 깎아서 나무 표면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이나 문서를 대용하게 되었고, 대나무에다가 조각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이나 문서를 대용하기도 했는데, 일반 나무, 특히 버드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버드나무에다가 글씨를 썼을 경우에 이것을 목간, 대나무 조각에 글씨를 써서 묶어놨을 때 이것을 죽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서를 시범에 보이시겠는데, 8분서에는 소헌 정도준 선생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서예를 서양에, 즉 프랑스나 독일 등지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나라의 무게 있는 중견 서예가 중 한 분이신 소헌 정도준 선생님께서 8분서예를 시필해 주시고, 일찍이 동아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거 있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며 현재 서예 전문 잡지인 월간 까마를 발행하고 계시는 하석 박원규 선생님께서 한간 예서를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서예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만은 그 선의 길고 짧고 또 굵고 가늘고 여러 형태로 그 변화되는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추상 예술로 성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한 것은 선뿐만이 아니라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나 또 그 여백에 의해서 그 작품이 더욱 돋보이는 부분이 다른 장르하고는 특히 다릅니다. 네, 이 작품은 예서로 쓰여진 것이고 내자로서 장법은 큰 자, 적은 자, 또 적은 자, 큰 자가 어울려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예서라는 것은 진의 시황제가 문자를 통일한 이후에 급격히 문자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 예서는 이런 파책이 없고 단순하게 전설을 줄여서 쓴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점차 그러한 그 글씨가 장중한 맛은 있으나 그 장식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으로 해서 획의 태세나 또 장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조형입니다. 특히 이 예서의 특징은 그 유려한 파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장식적인 요소가 뛰어난 그런 글씨체입니다. 이 문장은 소동파의 글로서 철심석장이라고 하여 철이나 돌과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지조에 대한 뜻이 되겠죠.
나는 글씨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법인 거지 법 그 자체를 위해서 글씨 쓰는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글씨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으려면 써야 돼. 그냥 조심조심하고 오면 안 돼. 얽매이면 거침이 없어요. 산광은 열초성이요, 다명은 공인심이라. 산색은 새의 성품마저도 기껏 깨우고 못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 마음을 텅 비게 한다. 굉장히 그 당나라 때 상건의 그 파산사후 선원시에 뭐라고 할까, 기승전 경년, 그러니까 기승전 전년 그 열자를 한번 써본 거예요. 해서의 그 해자, 해는 모범, 법식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서예사상 예서라는 그 자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중국 한자의 필요의 가감이랄지 이런 그 결구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한 그 예서를 보다 정형화하고 보다 그 법식화해서 이루어진 그 자체가 바로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해서는 한나라 이후 육조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정형화되어 당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완미한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한참 지난 후인 중당 시대에는 안진경이라는 서예가가 나타나서 다시 해서를 변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서예계에서는 흔히 해서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조 서예와 초당 시대의 서예와 그 다음에 중당 시대의 서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당 시대의 서예와 중당 시대의 서예를 합쳐서 흔히 또 당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육조 서예를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이시고 한국의 그 중진 서예가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구당 여원구 선생님께서 시범 보이시겠습니다. 해서에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동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조 해서를 전부 연구해 가지고 모든 당연히 그 이후에 그 해서가 다 탄생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뭐 구양순이든지 안진영이든지 그 당나라의 그 대가들도 다 육조 해서를 통해서 육조 해서를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필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육조 해서가
그 해서의 기본이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작품을 할 적에 그 육조해서로 이렇게 작품하는 거는 큰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절에 뭐 대홍전이라든지 이런 거 큰 표nek 같은 것도 그 육조해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육조해서의 특징이 여기 이 글씨의 내용도 그거지만은요. 가장 아주 씩씩한 글씨가 육조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피력이 아주 그냥 저기 쓴 대로 비동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아주 웅장하게 그런 그 필사를 갖고 써야 되고 또 서로 이 핵과 핵의 그 상호 호응이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 게 육조에서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죠. 또 가장 고박하고 또 아주 순박한 면이 있는 게 육조에서란 말이에요. 육조 시대를 거친 후 초당 시기에 이르러서 해서는 아주 완미한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초당 시대에 소위 말하는 3대가라 일컬어지는 서예의 대가들, 구양순, 우세남, 조수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당의 서예는 아주 그 연미하고 아름답고 탄탄한 결구를 가진 그런 그 해서로서 그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구양순의 해서는 그 탄탄한 결구와 그 강인한 탄탄한 그런 그 피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송나라 말기에 조자구라는 사람은 구양수의 해서 특히 구양수의 해서 중에서도 부성국 예천명을 일컬어서 해서의 극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해서의 극칙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 결구나 피력 면에서 남을 할 데가 없는 글씨였었죠. 이 구양순 해설을 원광대학교 서예과 미술대학 서예과 교수이시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신 마하 선주선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서해란 옛날 우리 전배들이 쌓아왔던 것처럼 정말 문학과 또 그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도출되어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서해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법조차도 아주 고전적으로 정말 정맥을 이어가는 그 고전을 좀 탑습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좀 더 진일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제 서해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양순의 글씨는 특히나 그 구성국 예천명, 이것은 구양순이라는 분이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황제의 명에 의해서 참 한 획과 한정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정말 해서의 극축이라고 여겨왔으며, 또 많은 평자들은 완미에 가까운, 정말 완미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필체다라고 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의 서예가 그 탄탄한 필획, 완벽한 결구 등으로 해석의 극칙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너무 연미하고 너무 아름답고 고운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운 점, 아름다운 점을 표현하다 보니까 붓을 다소간에 중봉이 아닌 편봉, 편획을 이용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예의 흐름을 다시 전소시대의 둥글둥글한 획 맛이 나도록 변화시킨 그런 대서예가가 중당시대에 출현하였으니 그게 바로 안진경입니다. 안진경은 바로 그 왕이제 훨씬 이전, 즉 전소시대의 그 전획을 해서나 행서에 응용하여서 둥글둥글한 그런 원피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해서는 전획을 해서에 이용하여서 아주 그 원만한 면서도 그런 강인한 그런 맛을 주는 독특한 서체입니다. 안진경 중심의 안진경체 해설을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일찍이 국전 시절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로 서예가이신 우죽 양진희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이 처음에 그 문자가 한 3,000년 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문자의 조형성이 말하자면 서예술로 크게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그 장구한 오랜 세월이 아주 상당히 한 이후에라고 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렇게 그 연면해 내려오면서 우리 동양 문화의 정화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해서체 안진경 구양순 그 이대 조리로 해서해서 이루는 체인데 이 안진경은 그 중당시대 아주 굉장한 충성으로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 진시대 이후에 그 남파 즉 왕헌지 어류가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당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수려하고 또 너무 귀족적이고 이래서 지나치게 너무 그 자태가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좀 아주 힘이 부족한 데까지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진경은 그 당시에 이것을 개탄하고 좀 새로운 힘찬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힘찬 서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 전서법을 도입하고 또 그 부귀의
이 말하자면 그 북비를 또 그 아주 깊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웅장하고 아주 아주 장엄한 그런 굉장한 그 강직하고도 그런 채를 안진경이 석궁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연인결자 신이고, 연꽃 연은 말이지. 그 결자 하는 결자 그 자라고 하는 건 그 왜 심을 맺기 위해서 말하자면 심히 이걸 아주 그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 결자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그 괴로움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매불쟁춘 품자고라. 매화는 봄에 다투지 않으니 스스로 품이 높더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무엇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아주 힘을 쏟아야 되고, 그 연이 결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니겠어요? 흔히 전, 예, 해, 행, 초, 오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행선은 자체로 볼 때 자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행선은 해설을 약간 흐려쓰고 소설을 약간 해설처럼 정자로 쓰면 그 중간적인 체가 바로 그 행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서는 일정한 필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행서는 사실상 자체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해설을 약간 흘려쓴 그런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 행서는 왕이지 시대에 이르러서 왕이지 난정서라는 명작 작품이 나옴으로 해서 아주 완미한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지 계열의 그 행서는 너무 곱고 아름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중당 시대의 안진경이라는 사람은 다시 행서에 전서의 둥글둥글한 횡맛을 가미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행서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국 서예사를 통괄해 볼 때 행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왕이지 계열의 행서이고 다른 하나는 안진경 계열의 그 행서인 것입니다. 이 왕이지 계열의 그 행서는 일찍이 서울교육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국의 서예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한국서단의 원로 서예가이신 동강 조수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고, 안진경 계열의 행서는 일찍이 국전 시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2번씩 역임하신 우죽 양진희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서예라고 하면 붓글씨라 이렇게 모두 이해를 하고 있고, 나도 어려서는 서예하면 그저 시문이나 붓으로 쓰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글씨를 이제 이 마음을 여기 묶어서 글씨를 해보니까 서예라는 예술처럼 참 가치로운 예술, 또 어려운 예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하나의 뜻을 앞세워서 이 서예는 도양 예술에서 가장 으뜸가는 예술이고, 또 가장 깊은 예술이고, 또 모든 서화, 특히 그 시서화를 중심으로 해서도 서예는 인간의 어떤 가치로운 예술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예를 보통 손끝의 어떤 기교로 생각을 하는데, 서예는 손끝의 기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예술로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글씨가 되지 않고, 또 글씨를 붓을 쥐고 쓰면 못난 사람, 속된 사람도 그 속되고 부족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 정신을 깨우쳐주는, 또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예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서는 이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행서를 좋아하는데, 이 행서는 서예술, 이를테면 이거 전예, 해행초가 서예 오체인데, 그런 서예 오체 중에서도 이 행서는 서예 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체입니다. 그래서 행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서를 잘 쓰려고 하면 오체 두루 능해야 하고, 그런 오체 서법을 바탕으로 해서 행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행서가 대단히 글 쓰는 사람에게 어떤 흥취를 준다는 것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 의지, 이를테면 미의 세계에 대한 자기 표현이 이 행서를 통해서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서예라고 하면 그래도 행서를 통해서 서예 맛을, 또 행서를 통해서 조형적인 감정을, 또 행서를 통해서 예술로서의 한 가치 세계를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변 부가교환이 처처문 제조라, 야래 풍구성의 화락지 다소, 맹호연시 낙화 동강 조수.
제가 원래 안진경을 전공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하소기를 또 곁들여서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은 왕희지 계열이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섭렵을 한다고는 했어요. 하지만은 제일 많이 이제 하소기 쪽으로 하소기 행서를 그중 제일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하소기는 아주 굉장히 그 글씨가 표일해서 아주 표일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 용필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또 특이한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주 그 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실 그 하소기 2조 말엽쯤 한말 쯤에는 하소기 쪽으로 많이 글씨를 썼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서가들 가운데 하소기를 전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글씨를 오래 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하소기에서 또 좀 다른 필로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심정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소기 필에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횡관성령 직성봉 이렇게 7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건고저 무일동, 이렇게 또 부식 여산 진면모 지연신제 사산중. 서예를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시대를 많은 연구자들이 한나라 말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한나라 말기에 초서라는 서체가 자체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초서는 사실 실용적인 문자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실용성이 떨어지는, 알아보기가 힘든 그런 자체를 한나라 말기 때 사람들은 그런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서를 중심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글씨를 썼고, 그러면서 한나라 말기 때부터 서예를 하나의 예술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초서는 다시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장초, 금초, 광초가 바로 그것인데요. 장초는 초서 발생의 초기 단계로서 한 글자 내에 피력이 서로 연결되지만 마지막 처리를, 마지막에 그 파책 부분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예서나 해서 회고를 하기 때문에 상하자 사이, 즉 윗글자와 아랫글자 사이에는 서로 기맥이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글자로 단절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 초서를 장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초서가 왕이지 시절 무렵에 와서는 상하 글자가 서로 기맥이 연결되는 그런 그 장법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S자 장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윗글자와 아랫글자 사이가 영문자 S자의 그 흐름처럼 상호간의 기맥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윗글자 이때만 하더라도 윗글자와 아랫글자 사이가 기맥으로 연결됐던 피력의 자체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서를 금초 혹은 소초라고 이야기하죠. 소초라고 하는 까닭은 조금 흘렸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금초, 소초가 세월을 흘러가면서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더욱더 많은 그 흘림을 가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윗글자와 아랫글자가 기맥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력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게 쓰는 그런 초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서를 많이 흘렸었다 해서 대초 혹은 광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초, 즉 소초는 한국 서예 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현재 그 난정 필요를 이끌고 계시는 한국의 원로 서예가이신 월정 정주상 선생님께서 시필을 보여주시겠고요. 광초는 대한민국 서예전람의 초대 작가이시고 대한민국 서가협회 부회장이시며 얼마 전에 그 육순기념 그 전시회를 예술장정서 예술의 전당에서 성장이 가졌던 한국의 그
중진, 무게 있는 중진 서예가 한 분이신 이당 변윤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서예를 공부하고 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서가라고 일컬어 줍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서예라는 것이 우선 첫째로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적 의식에 의해서 문자를 소재로 한 조형 예술이라는 단순한 심미적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서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숭고한 정신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예의 값어치를 둘로 나누어서 심미성과 정신성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가 서구 문물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그러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자꾸 어느 한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그러한 서글픈 현상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서예를 그냥 단순히 글씨를 아름답게 쓴다는 데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정신성을 소중히 해서 서예 수련을 통해서 인성을 도야하고 인격과 정신을 수양하는 그러한 면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예의 5가지 체, 전, 예, 해, 행, 초가 각각 그 특유의 서미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사람은 초서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초서는 다른 서체들보다 좀 더 다양한 그 서미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서 쪽을 힘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초서에는 그냥 그건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또 무용이 있고 건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주변 예술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대단히 스피디한 시대입니다. 초서의 그 멈췄다 가다가 달리다가 걷다가 하는 그러한 그 많은 속도감이 아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리듬감으로 작용을 해서 초서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이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완당 선생의 칠원절구인데 일원 주태 불소재 외딴 집 뜰하게 있기는 그대로 있고 풍전 홍엽 전표소라 단풍잎은 바람에 나부끼어 점점 성그러간다. 허당에는 진일 무인관대 빈 초당에는 해가 다가도록 찾아오는 이 없고 노수 저두 청독서라 늙은 나무 머리 숙여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마디로 서예는 심신의 수련 예술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올바른 서예술이 창작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그 끊임없는 그 연막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서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수불망숙이요 신불염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손에는 그 숙달되게 익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마음으로는 신불염정이라 마음속에는 항상 정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용어를 제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고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예, 그 초서는 이게 다른 서체와 달리 특히 이게 장법이 잘 어울려져야 그 행초서의 그 맛이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법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 초서 행초서에는 그 연면성이라든가 비백, 완급, 또 태세 굳고 가는 거, 또는 그 율동감 등, 율동감이 있어야 되니까 율동감 등 소위 운필의 묘가 창출돼야만이 그 행초의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난국어, 성쇠 불가양, 서귀 삼춘거, 금작 추연방, 엄상 결야초, 고최 미거항, 1월 환부주 악어 부재양이라, 권권 왕석시 억차 단인장,